벽에는 가족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먼지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은혜색 카주알이나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오래된 나무집에서 김현수 씨는 나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턱을 손에 얹고 바닷소금이 뿌려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은빛 흰 머리카락을 스치며 얇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이마를 가로질러 펄럭였다. 소박한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벽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다. 오래된 유리 액자이고 나무 액자는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현수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무언가를 붙잡는 습관이 30년도 더 전 그날 그의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의 아내 순자는 여전히 건강했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재물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튼튼한 아들 셋과 키가 작은 막내딸 현미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한번 번쩍이고는 꺼졌습니다. 그들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현수의 남은 인생 동안 가슴속에 간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순자가 죽은 후로 그 사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닷가에서 조용한 나날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는 숨결, 남아있는 온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현수 씨는 여전히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집에서는 달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과 손주들의 상쾌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른 곳에 있고 바쁘고 서두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수 씨는 일어나서 천천히 사진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유리창을 가볍게만 지려고 손을 뻗었지만 19살 현미의 얼굴은 여전히 아침 해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그와 가까웠던 막내딸은 거의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가 집으로 보내는 편지는 점점 덜 자주 쓰이더니 결국에는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순자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아이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뒤척이던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여자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자, 네가 아직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닷바람이 썩은 나무 문틈으로 불어들어와 바위에 부딪히는 흰 파도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집 안에서 현수 씨는 의자에 안숙 곰팡이가 핀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고 과거가 차갑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의 가슴으로 쏟아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응답받지 못한 어떤 전화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은은한 차를 한 주전자 끓여 가족사진 맞은편에 있는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오래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일은 변함없는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차를 따르고 사진을 보고 노랗게 변색된 회색 책상 전화기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는 익숙한 숫자를 반사적으로 외웠다. 승호의 전화번호, 즉 장남의 전화번호는 언제나 긴 울림을 남겼다. 전화하신 가입자는 현재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교환원의 목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관심으로 가득 찬 듯 단조롭게 들렸다. 현수 씨는 전화를 끊고 몇 초간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떨리는 필체로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는 날들이 적혀 있었다. 오전 9시 승호가 전화를 받지 않음. 오후 12시에 민석이 바쁨. 오후 3시에 현미에게 연락이 없음. 민석이 둘째 아들의 차례가 되자
전화가 한 번 울렸다가 끊어졌다. 답장은 짧았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늘 밤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매일 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삼키려고 애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만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더 바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갔다가 혼자 돌아왔다. 그날 오후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그는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현미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했다. 낯선 번호로 전화를 계속 전달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으며 그의 시선은 다시 사진 속의 그녀의 얼굴로 돌아갔다.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밝은 미소가 그대로였고 아빠를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엽서도 편지도 전화도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 아버지는 아직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 저는 여기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파도가 멈췄고 밤바다처럼 고요해졌다.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현수 씨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일어나서 새로운 차를 따랐다. 차는 차갑고 맛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차를 마셨다. 적어도 차 한 잔이 그의 마른 목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가슴속의 침묵보다 더 좋았다. 현수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사진을 꺼내어 각 어린이의 얼굴을 살짝 만졌습니다. 오늘 밤 꿈에서 전화벨이 울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누군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고 우리 가족이 실제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다는 평소보다 더 울부짖으며 파도는 바위 해안에 부딪혀 흰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현수 씨는 오래된 나무 캐비닛 앞에 앉아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가 희미해진 종이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저축 통장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저축한 마지막 자산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았고 그는 위안이 되는 습관으로 간직했습니다. 마지막 서랍은 열기 힘들었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듯했다. 그는 오래된 종이 더미에서 작은 양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깔끔하게 접힌 봉투들이 다른 양털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늙은 손이 떨렸다. 이 편지는 현미가 1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해외로 나갔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둥글고 기울어진 필체에는 여전히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과거의 소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는 사랑하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 저를 보러 와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로 끝납니다. 그때도 현미는 아버지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현수 씨는 순자 씨의 장례식을 막 치른 후였고 승호 씨는 빚이 많아져 아들을 구하기 위해 땅과 소를 팔았는데 그는 편지를 접어서 낳으면 꼭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해졌습니다. 저기 있는 미가 없어졌어요. 그는 또한 반대편 지구로 가는 비행기표를 살 만큼의 힘과 돈도 없었습니다. 현미가 보낸 마지막 편지, 그는 아직도 기억한다. 손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수 씨는 멍하니 앉아 편지 뭉치를 쓰다듬고 있었고 노란 빛에 눈이 흐릿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오랜 고통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내 사랑, 미안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녹슨 양철 지붕을 두드리며 소리를 냈다. 답답하고 습한 방 안에는 바람 소리와 현수 씨의 심장이 가볍게 뛰는 소리만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도 장하지 않은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모아서 모지 끈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순자 부인의 제단 위에 정돈해 놓았습니다. 희미한 향과 얇은 연기가 그의 눈에 퍼져서 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죽은 아내에게 말하듯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난 너무 무력해. 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가 없어.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 비 오는 한밤중에도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어떤 기적을 바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새로운 편지, 아니면 그저 아빠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전화 한 통이라도. 그래서 벽에 걸린 사진이 더 이상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에게 등을 돌린 얼굴의 증거에 불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추웠고 바다는 전날보다 잔잔했지만 나무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다. 김현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순자 여사가 남편과 아이들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던 낡은 나무 난로에 직접 불을 피웠다. 그는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그릇과 젓가락 3세트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내 것 순자. 이제는 제단 위에만 올려져 있음. 그리고 또 다른 세트는 현미가 앉았던 빈자리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소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오래전부터 멈췄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막내딸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가느다란 실이었습니다. 그는 쌀을 부지런히 씻고 미역국 한 솥을 끓이고 순자 부인이 자주 만들어주시던 소금간이 된 말린 생선 한 접시를 끓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그는 마치 낡은 주방에 대고 말하듯 중얼거렸다. 순자야, 오늘 미 생일인데 내가 요리해도 될까? 음식은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앉기 전에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짧은 머리를 한 현미가 6살 때 아빠 품에 안겨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그것을 밥그릇 옆에 놓았는데 마치 그 소녀가 맞은편에 앉아 턱을 손에 얹고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젓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멈춰서서 그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침묵의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 식사를 기억하실 건가요? 아버지를 기억하실 건가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며 오래된 주방의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나무 벽에 부딪히며 제단 위에 향재가 날아갔다. 현수 씨는 마치 자신이 식사를 마치면 딸의 귀환이라는 꿈도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다. 밥그릇은 점점 식어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남은 삶은 생선을 포장해서 상자에 깔끔하게 넣었다. 내일 그는 순자의 무덤으로 가서 오늘도 자신이 한 말을 지켰다는 것을 그녀에게 전할 것이다. 여전히 요리를 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딸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은 뒤 제단 근처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앞에 오랫동안 멈춰섰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소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다가 현미의 손에서 가장 긴 손길을 멈췄다. 기다릴게요. 이 사진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래도 기다릴게요. 그날 밤 바닷가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오직 밤 파도 소리, 김현수 씨의 낡은 기와가 한숨 쉬는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게 하고 사진을 기다리게 하고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깨지기 쉬운 믿음을 간직한 그 남자. 어느 날 오후 바다는 평소처럼 울부짖지 않고 부드러운 파도만이 해안을 찰랑거리고 있었고 소금 깃띤 바람이 작은 주방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김현수 씨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반쯤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무로 된 집 안은 죽은 듯 조용했다.
다만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고 아버지가 조용히 기다리는 매 순간을 세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이 들려고 하는데 문 종소리가 삐걱거리 며 울려 오랜 꿈을 끊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그의 심장은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쿵쾅거렸다. 오랫동안 그 녹슨 철문은 친척이 두드리는 소리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으로 나갔다. 그는 문틈으로 작고 마른 사람이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익숙했지만 마치 이른 계절의 차가운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 눈, 그 얼굴, 시간의 흔적과 낯선 땅의 햇볕에 그을린 자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현미, 그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현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웃고 싶은 듯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아빠, 돌아왔어요. 너무 늦었죠. 아빠, 현수 씨는 계단을 내려가며 몸을 떨며 손을 뻗어 가방을 잡고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현미의 머리카락 향기는 예전처럼 여전히 맴돌았고 그 따뜻함은 그를 둘러싼 차가운 바닷바람을 잊게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서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속에서 그는 현미의 목소리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미안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잊었어요. 현수 씨는 팔을 꽉 조이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돌아와서 기쁘다. 그냥 돌아가라. 전혀 화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침 식사가 끝나지 않은 차가운 쟁반 옆에 조용히 앉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미역국에 떨어지는 눈물 소리만 들렸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실제로 그것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조용히 보낸 세월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은 가족 사진은 늙은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내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대한 남아있는 한숨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 사진, 식사, 전화통화 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희미해진 감정을 되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오래된 집은 매일 밤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리기만을, 누군가의 발소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능하다면 전화하고 방문하고 함께 앉아보세요. 가족 사진이 아무도 다시 볼 생각 없이 조용히 걸려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갤 평생 우리를 조용히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공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후사연 애 노년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